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사노위 참여 7년 5개월 만인데요. 한국노총은 그간 노동계를 대표해서 경사노위에 참여해왔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여 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적인 대화 창구가 사실상 닫히게 됐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은 지난달 29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농성을 정부에서 강경 진압한 데 대한 항의에서 비롯됐죠. 노동계와의 소통이 끊어져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화의 창구를 다시 열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6월 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경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KG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까지. 6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상담받고 시원한 커피 쿠폰도 받으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순기의 청년 생각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민의 수건사업인 삼자현 터널이 오늘 정식 개통됐습니다. 잠시 후 청송군 윤경희 군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순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순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서 동네에서 바다를 지키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바다가 없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서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면 가장 쉽게 바다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이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나요? 네, 아나운서님, 어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는데요. 네. 혹시 그 전날인 6월 5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6월 5일에 저희가 그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대표가 방송을 해서 당시 환경의 날이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6월 5일은 환경의 날인데요. 예. 그 1972년 6월 유엔에서 이제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 우리 인류가 공동 노력을 하자면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네. 이후에 유엔 산하 환경 전문 기구인 유엔 환경 계획이 생겼는데요. 이 유엔 환경 계획은 1987년부터 매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그 해의 주제를 선정 발표하고 또 한 나라를 정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 5일을 법정 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오늘은 그 환경의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환경의 날 매년 6월 5일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바다의 날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의 날. 자, 6월 6일 현충일은 공휴일이기도 하고 뭐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익숙한 기념일인데 바다의 날, 뭐 환경의 날 이런 날들은 사실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허 대표님, 혹시 다른 그 환경 관련 기념일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예.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아, 무수히 많아요? 네, 다 얘기하면 방송이 끝날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6월 5일 환경의 날만큼 대중적으로 알려진 날은 그 4월 22일 지구의 날. 아, 지구의 날. 네, 기억나요? 네, 지구의 날은 이제 1969년 미국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어요. 네. 이것을 계기로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고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 전후에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행사를 했습니다. 네. 이 두 날, 환경의 날과 지구의 날이 가장 유명하고 이 외에도 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 아, 습지의 날. 네, 습지의 예. 날이 있고요. 예. 그리고 3월 22일은 우리가 마시는 물, 세계 물의 날이고요. 세계 물의 날, 이건 기억나네요. 예, 네, 세계 그리고 물의 날. 이제 아직 많이 남았는데 10월 18일은 산의 날.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산의 네, 날도 있어요? 산의 날도 있고. 이건 몰랐네요. 산림청에서 지정한 날이고요. 예. 이 외에도 뭐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오존층 방지의 날, 흑의 날 등 뭐 환경 기념일이 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한 날만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예. 매일매일이 환경의 날인 것처럼 평소에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매일매일이 환경의 날이다. 그러니까 뭐 지구의 날, 습지의 날, 물, 산, 흙 이렇게 따지고 보면 너무너무 많아서 365일 내내 기념일이 있을 법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자, 여하튼 오늘은 환경의 날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유엔 환경 계획에서는 매년 그 해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자,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뭔가요? 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입니다. 아, 플라스틱 오염 퇴치. 네, 플라스틱이 너무 심각해서 우리 인류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특히 예. 지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 환경부가 주관한 국내 기념식 주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라는 주제로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실천을 하자. 네.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라는 의미를 담았는데 그래서 환경부가 올해 제안한 것이 바로 바이바이 플라스틱 10가지 습관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이거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예. 바이바이 플라스틱 10가지 습관을 제안했다고 했는데 자 이게 바이바이 플라스틱이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혹시 왜 빠이빠이 할 때 그 플라스틱이요 안녕 그런 뜻일까? 아, 예, 정확합니다. 맞아요? 그 바이라는 말이 영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사다, B-U-Y. 사다라는 뜻이 있고 예. 또 다른 뜻이 이제 우리가 쓰는 외래어죠. 헤어질 때 뭐 굿바이, 빠빠이 하는데 그래서 바이바이 플라스틱은 예. 바이 플라스틱을 빠빠이 하자.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을 빠빠이 하자, 헤어지자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서 바이바이 플라스틱 이게 다른 뜻이군요. 바이바이가. 네, 그러니까 인사할 때는 바이랑 예. 소비하다는 바이를 둘 다 넣어가지고 바이바이. 예. 바이 플라스틱을 사는 것을 빠빠이 하자 이런 뜻이에요. 아, 이건 몰랐네요. 난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안녕. 그래서 바이바이 플라스틱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바이가 BY이군요. 그러니까 안녕. 네, 그렇죠. 안녕. 이제 끝내자 할 때 헤어지자 할 때 그 바이고 뒤에 있는 바이가 사다. BUY.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는 걸 바이바이 하자. 헤어지자. 아, 그런 뜻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플라스틱과 헤어지기 위한 10가지 습관은 어떤 겁니까? 네, 10가지 습관은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기, 불필요한 비닐 쓰지 않기, 배달 주문할 때 안 쓰는 플라스틱 받지 않기.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하기, 다회용품 사용하기, 네. 중고 제품 이용하기, 또 신선식품 주문 시에는 다회용 보냉백, 그러니까 여러 번 쓸 수 있는 백을 사용하는 것이고 예. 또 포장 없는 리필가기 이용하기,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기입니다. 이 우리 허승규의 청년생각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맞아요. 실천 방안입니다. 우리 허 대표가 많이 얘기했다. 그러니까 10가지 습관인데 이게 뭐 어렵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귀찮고 살짝 좀 불편하고 뭐 그렇긴 해도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10가지 습관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런 캠페인뿐만 아니라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정책을 통해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것이 이제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환경부 분발해야 됩니다. 캠페인 못지않게 정책에도 신경 써야 되는데 예. 오늘은 그 사례 하나만 살펴볼게요. 네. 일회용품 보증금제라고 그 음료를 살 때 일회용 컵에 담아가면은 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네. 컵을 반납하면은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 덴마크 같은 경우는 캔, 페트병 등 모든 음료 용기에 보증금을 적용했는데 무려 회수율이 90%에 이릅니다. 이게 굉장히 정책적 효과가 큰 제도인데 예.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반쪽짜리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시행되려고 했다가 6개월이 연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가장 인구가 적은 세종과 제주에만 일단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그 적용 대상이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춘 식음료 매장, 그러니까 대형 프랜차이즈점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일회용 카페 컵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이 빠졌고 또 지역의 대형 카페, 개인 카페, 무인 카페, 편의점 등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현재는 세종과 제주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보증금 제도. 그러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는 90%나 회수율을 90%나 회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항상 이 보증금제 생각할 때 하는 얘기가 보증금 이거 높여야 된다. 이거 300원 누가 300원 받으려고 이거 회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소주가 얼마쯤 하죠? 한 1,500원쯤 하나요? 막 예를 들어 이것도 빈병 그거 있잖아요. 네. 빈병 회수할 때. 이걸 높여야 된다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 하지 말고 이걸 2,000원에 팔고 회수할 때 500원을 주는 거죠. 아니면 한 2,500원 팔고 회수할 때 1,000원 빈병 수거할 때. 그래야 이게 회수가 이게 덴마크 수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두 네. 가지가 아닌데 일단 보증금을 좀 높이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있고. 네. 자, 이 보증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돼야 될 텐데 현실은 세종과 제주만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이 기존 일회용품 사용이 익숙한 소비자들과 또 그 카페 이런 점주들 입장에서는 적응이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 좀 귀찮은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 쓰레기 감축 정책과 규제 정책이 정착되려면은 행정이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거든요. 행정 지원이 요구된다. 네,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도 높이는 것도 저절로 높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제도나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규제를 늘릴수록 소비자들의 혜택은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 점주들의 불편함은 어떻게 보완할 건지가 좀 같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 제주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제주도가 지난달 10일부터 제주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시행 중이에요. 아, 조례를. 네. 예. 그래서 제주도 관할 공공기관은 청산의 일회용품 사용을 거의 안 하도록 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되고 공공기관 주최 행사, 회의 다 적용되고요. 예. 민간단체도 보조금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다 그 적용이 돼요. 이렇게 규제를 높여가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한편 그 2021년 7월부터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교체해주는 네. 에코 제주 프로젝트를 추진해가지고 올해 3월까지 118개 매장에서 일회용 컵 555만 개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우,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매장 예.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고 예. 이런 거 뭐 아무리 세금이 들어갔겠죠. 예. 이와 함께 규모가 큰 모든 카페에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규제를 확장하는 대신에 재활용 도움센터처럼 공공장소에서 일회용컵 회수를 하는 등의 지원 정책을 병행합니다. 예. 즉 규제와 지원을 함께 병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제를 어길 경우에는 뭐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예, 그 제주도 사례 소개를 해주셨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네요. 예, 이런 거 555만 개를 줄이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 자,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라는 원칙은 분명히 하되 또 카페 점주들에 대한 지원과 도민들과 소통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정책 변화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런 사례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환경부가 이런 제주도 사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짤 때 좀 몇 가지 태도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폐기물 생산자 책임의 원칙. 아, 폐기물 그러니까, 생산자 책임의 원칙. 폐기물을 생산한 자들, 당연히 소비자도 포함이 되죠. 이러한 분들의 책임을 더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린 지역은 저쪽인데 네. 쓰레기산이 생기는 것은 인구가 적은 농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어쨌든 수요 감축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기존의 소비를 그대로 둔 채 재활용만 열심히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예. 가급적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을 권장해야 된다. 그대로 있는 네. 그대로 재사용. 그게 예. 좋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시민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회용품 보증금제하는 카페에서 항의하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텀블러 문화가 자리 잡아서
일회용 컵 사용 자체가 줄어드는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그렇죠. 전 이거는 어떤 시민 문화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예. 청취자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뭐 캠페인 등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행정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많은 환경 정책은 기존에 익숙했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 시간, 노력, 돈, 뭐 귀찮음 뭐 이런 품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 서비스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품을 낮추게 되고 소비자 생산자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제를 높이려면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면은 그렇죠. 더 많은 변화를 촉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와 경북북부 지역 시군에서도 플라스틱을 줄이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 환경의 날을 맞아 더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의 날을 맞아서 올해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과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알아봤습니다. 자,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수요 감축을 목표로 하되 소비자와 생산자의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도 꼭 필요하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이런 분위기 확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승규의 청년 생각,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와 글러?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러?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6월 12일까지 지역산업 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5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56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오늘 시작합니다. 청송군민의 수건이었죠. 삼자현 터널이 오늘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도로 여건이 좋아지면서 청송으로의 접근성도 더 좋아졌는데요. 청송군 윤경희 군수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경희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청송군수 윤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예. 본론에 앞서서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예, 맞습니다. 예, 지난해 예.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재선에 성공하시고 이제 민선 8기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자, 먼저 소회가 어떠신지 좀 여쭤볼게요. 예, 가장 먼저 청송군수로서 일할 기회를 주신 우리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 또 참 작년 이맘때 선거 열기 참 가슴에 새기면서 또 민선 8기 청송군수로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 벌써 한번 취임한 지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취임 후 한번 민선 7기부터 이어진 연속 사업하고 또 민선 8기를 또 새롭게 시작된 일들을 또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늘 바쁘게 일 또 지내고 있습니다. 네. 벌써 또 1년이 지났다는 또 그런 또 세월 또 흐름도 아쉽기도 하지만 또 청송의 또 다양한 변화로 또 군민과 또 관광객들이 즐거워하는 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군수를 하는 것이 참 뿌듯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또 앞으로도 우리 청송군의 현안 과제 해결을 하고 또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해서 또 계속 눈에 띄는 도약을 이루어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국민을 또 실망시키지 않도록 또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청송군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송 군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들 이렇게 바라고 계실 겁니다. 자, 지난 1년의 성과라면 뭐 상당히 많겠지만 뭐 몇 가지만 좀 추려주신다면요. 예, 그 뭐 여러 가지 성과가 있지만 네. 몇 가지만 꼽자면 우선 대한민국 대표 축제 우리 청송 사과 축제가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려서 참 초대박을 뭐 전국 축제로 초대박을 이뤄냈습니다. 아, 엄청 잘 됐군요. 청송 사과 축제가 작년에. 예. 그래서 그 지난해 그 12월에는 그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인도네시아 사과 수출의 물꼬를 또 텄고 또 지난달에는 또 필리핀에 우리 대형 유통업체와 우리 또 그 계약 체결을 하여서 수출 협약을 우리 또 그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앞으로 청송 사과가 세계 시장으로 또 공략을 위한 교두부를 마련했다.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2003년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우리 청송 사과가 11년 연속 또 그리고 도시 브랜드 산소 카페 청송군이 4년 연속 대상을 받는 그 경이적인 기록을 우리 세웠습니다. 또 우리 청송 구민의 또 자랑이 되었고요. 예. 또 우리 또 특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또 도입을 했습니다. 예. 또 이런 것은 또 우리 국민들 이동권 보장 또한 그 보편 복지 실현이고 또 반면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타 지자체에 또 모범이 되는 또 선진 행정을 실천했다. 또 그래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 이거 갖고 저희랑 또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 군민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시내버스. 이거 뭐 완전히 뭐 국민들이 저 말 그대로 이 선진 행정을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가 네. 참 이런 이야기를 참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혹시 문의 전화 안 오나요? 이거 어떻게 지금 되고 우리 벤치마킹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죠. 예. 예, 정말 어떻게 해서 하느냐, 또 어떻게 해보니 어떠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부에는 이런 무료 버스 정책을 펴보면요. 예. 우리가 실제로 뭐 늘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간 3억 5천을 투자하면은 매수 경제는 버스로 인해서 정말 20억 이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동 인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재래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삶의 활력을 벌여졌습니다.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동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또 소규모 또 상인들 소상공인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또 군에서 또 하고 있는 우리 파리파리 또 민원 처리반. 이것도 참 인터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예. 이 참 우리 국민들에겐 꼭 있어야 됩니다. 객지에 있는 아들, 딸들이 자식들이 해주지 못하는 것이 이 소규모 예를 들면 형광등, 고장, 수도 이런 모든 문제가 자식도 못하는 것을 우리 청송군 행정이 다 해준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얼마나 큰 복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청송군에서는 뭐 정말 사랑화폐를 우리가 연간 700억을 확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 군민과 소상공인들을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우리 청송사랑화폐가 우리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또 우리 국민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고 또 뭐 자랑하려면 끝이 있겠습니까만 우리 국제 슬로시티 3회 연속 인증을 받았고 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2회 연속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이래 함으로써 또 생태 관광 도시 또 청송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고 또 우리 국민의 오른 수경사업이 뭐 산자연 터널 그래도 오늘이죠. 6월 7일 정식 개통은 오늘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또 교통 불편을 크게 개선했고 뭐 이외에도 뭐 안전한 의료 환경, 우리 보건진료 리모델링,
또 정성읍과 또 진보면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 그 2024년도 우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공모에 최종적으로 선정돼 가지고 네. 또 180억을 확보해 가지고 또 이는 하나하나 또 우리 청송군 정주 환경을 또 개선하고 또 크게 우리 효과를 기대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래도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예. 이 정도로 예, 먼저 맞습니다. 듣고 그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소카페 청송군 4년 연속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오늘 저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시간이 이렇게 충분치 않아서 그 삼자연 터널 오늘 정식 이제 개통이 됐는데 자 먼저 삼자연 터널 개통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삼자연 터널이 이렇습니다. 우리 참 이거 정말 우리 청송 군민들의 수건 사업이고 우리 관광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예. 2005년 수건 사업을 삼자연이 우리 2017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약간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2024년 6월 7일 이제 오늘 이제 정식 개통을 하게 되었는데. 예. 물론 그동안 삼자연 터널 완공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또 오랜 기간 동안 도로 개통을 기다려주신 우리 국민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또 우리 삼자연제 터널이 뚫리면서 기존 노선을 비해서 약 3km 정도가 이동거리가 줄어듭니다. 물론 이동 시간도 규정 속도에 기준하다 보면 적어도 6, 7분 이상이 시간이 절감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도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안전하고 또 쾌적하게 개선된 만큼 이제 앞으로 물류, 경제, 관광 모든 여러 방면에서도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잘 모르거든요. 삼자현이 어떤 곳인지 이것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아, 맞습니다. 이 삼자연 고개는 이 높은 고지대일 뿐만 아니고 숲이 울창해서 옛날에는 산적이나 위험한 산 짐승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 삼자현 고개. 삼자현 고개. 예, 이 고개를 넘자면 너무나 위험성이 많아서 그래서 두 사람만으로는 삼자연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언제나 세 사람 이상 모여야 이 삼자연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였고요. 또 옛날에는 또 대구 영천 등지에서 또 시집 오던 새댁들이 3번 울며 시집 왔다라고 하는 구전도 전해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삼자연이 그렇게 옛날에는 무서운 고개였다. 워낙 산세가 험했다. 산짐승. 지금은 이제 우리 이 고개가 이제 대구, 포항, 청송에 있는 아주 중요 교통 통로이고. 또 지금 솔직히 산세가 험하고 숲이 울창해서 동행이 어려웠습니다만은 현재 정송간 약 52km. 또 이 도로 대부분이 또 극급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겨울철만 되면 폭설, 제설 작업, 교통에 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널이 통과되면서 당장 이것부터 이제는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 정도로 산세가 험한 지역 바로 이 삼자연 고개인데 여기에 이제 터널 공사가 완료가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자연 터널 공사가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 공사비도 많이 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삼자연 터널 공사 개요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들이 삼자연 터널 공사 국토건설공사는 우리 청송군의 기존 도로 경사하고 선령 불량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 사비가 한 490억 원이 투입되었고 이 공사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6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안면 대전리와 현동면 도평리를 잇는 4.7km 2차선 도로로 건설한 사업입니다. 그 이번 공사는 이제 구간 내에 터널 2개소하고 교량 1개소, 또 해전 교차로가 포함되어서 교차로 2개소. 이것이 깨끗하게 잘 설치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총 연장 4.7km 2차로 맞습니다. 도로. 근데 총 490억 원의 국비가 들어갔다는 거. 맞습니다. 분안면 대전리와 현동면 도평리를 잇는 그런 도로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동에서 청송 음내 가는 길 그 길이 아니라 청송에서 저 밑에 포항 대구 가는 길. 청송에서 분암에서 현동에서 영천 포항 대구 가는 그 길에 있는 31호선인가 그래 될 겁니다. 맞습니다. 31호선. 그 구간이 이제 쭉
뚫리게 된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시간도 많이 단축됐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아유,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자, 화물차는 15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이번 삼자연 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청송군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 청송군에는 우리 삼전고개 때문에 남쪽으로 갈 수 있는 우리 3개 면이 삼남 지역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삼남 지역. 이 3개 면이 있는데 예. 이 삼잔제를 넘어오니까 분리된 그런 기분이 늘 들었습니다. 같은 군인데도. 네. 그래서 삼남 지역을 늘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 물리적인 뭐 거리는 뭐 완전히 가까워졌고 이제는 한 곳으로 이제 모여지고 화합하고 단합된 그런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삼전제 터널이 우리 청송군 내부 뭐 이런 경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큰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에 보면 또 우리 또 국립공원 주황산, 또 주산지, 또 청송정원 이런 우리 청송에 오시면 뭐 참 볼거리, 찾을거리가 많은데 이 터널이 뚫림과 동시에 이제는 그 말 그대로 하자면 삼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도 보기 좋고 예. 또 대구, 영천, 포항 사람들이 청송에 오기도 아주 원활해졌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뭐 물류 비용도 많이 아낄 수가 있고 맞습니다. 경제 효과도 물류는 톡톡히. 경제 효과도 큽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는데 향후 군수님께서 집중해서 이제 이뤄나갈 청송군의 사업, 앞으로의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은 우리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송군은 농업 시스템을 혁신하고 우리 농특산물을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또 영농 일자리 센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또 잘해야 되고 네. 특히 또 계절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참 시름이 깊어가는 농가 일손 부족 현상을 군에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예. 또 우리 청송 가면 사과인데 청송 황금사과 기술 혁신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래서 앞으로 이런 다충격 이 표준 재배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밀형 과원 조성을 해서 참 고른 품질의 청송 사과를 생산 재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좀 해외 시장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개척을 해야 할 것이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복지 분야에서는 또 무료버스 운영이라든가 파리파리 미는 처리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안정화시켜서 국민의 삶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청송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예. 앞으로도 우리 또 늘 뭐 삼남 지방 했지만 삼남 지역과 진보면 우리도 파크 골프장을 만들어서 일토와 문화 공간이 공존하는 이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특히 또 이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은 우리 뭐 청년 공무원들 불안정한 우리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예. 또 주거 문제를 주거 문제 해결을 해야만이 청송을 떠나는 인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뭐 아웃도어 골프 연습장 또 파천 중평리 일대 조성하고 예. 인근 또 산소 카페 청송 정원 신기리 명품 숲 또 산림 내포치우향 단지를 함께 만들고 또 머무는 관광을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 또한 우리 또 청송읍에 보자면 청송읍 행정복지센터 신축도 지금 건물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또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또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연결해 갈 겁니다. 네. 이래함으로써 이제 국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송에서 농사를 지으면 또 부자가 되고 또 청송에 가면 그곳에만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멋진 관광지가 있더라. 이런 과장을 만들어야만 청송에 머무는 관광을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삼자연 터널 개통 소식 중심으로 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산소카페 청송 윤경희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자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난 한 4주 동안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였는데요. 네. 최근 발표된 조사는 좀 주춤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9.3%로 직전 조사보다는 1.9%포인트, 약 2%포인트가량 하락을 했고요. 예. 부정평가는 58.8%로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긍정 39.3, 부정 예. 58.8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계속해서 완만히 상승하던 추세가 주춤한 이유, 뭐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우선은 한 4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올라갔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의 이 상승 중요한 이유가 됐던 건 역시 외교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더 이상 주목받는 외교 활동이 없었던 것도 이유가 됐을 수가 있고, 더 결집이 안 되는 이유가 됐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반사이익을 얻어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MZ 세대에서 2030 세대에서 지지율이 더 올라갔던 것이 바로 김남국 의원의 이제 코인 논란. 그렇죠. 그 이제 반사 이익을 대통령이 가져갔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가라앉고 있고, 반면에 일종의 프레임 어게인, 이 진영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죠. 후쿠시마 이 오염수 논란, 네. 또 집회 시위 관련된 논란, 그 외에 북한 관련된 갈등도 있었고, 지금 또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해서 이동관 전 이명박 정부 때의 홍보수석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 예. 이런 일련의 사안들이 부각되면서 중도층 그리고 지지층에서 또 긴장감이 감돈 것이 그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발사체 그 경계 문자 오발령도 있었잖아요. 뭐 서울이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새벽에 이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른 이유보다는 이제 오발령도 오발령이지만 특히 이제 중도층이나 MZ 세대나 또 무당층, 특히 이제 수도권에 영향을 줬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TK 지역이나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경계경보 문자가 큰 논란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저도 서울에서 지금 연결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문자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무슨 어떻게 하라는 거지? 무엇 때문이지? 이게 확인이 안 됐고, 두 번째로는 그럼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이지 이 구체성이 안 나타난 상황에서 곧이어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오발령이다 이런 문자가 또 당도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걸 믿어야 되지? 게다가 이제 확산기에서 소리는 나오는데 우리 화한구 앵커의 목소리처럼 너무나도 이 청명하게 명쾌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왕왕왕. 그러니까 이게 안 들렸죠. 어떻게 하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걱정을 엄마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놀랍니다. 엄마 아빠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떠나서 이런 경계경보 문자 어떤 상황이 올지 우리도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의 재정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이라도 어떤 지지율, 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지지율이 됐든 부담이 되는 조금의 영향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정부에서는 오늘 뉴스죠. 이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 소식 이거 아주 크게 홍보하고 있던데 이것도 대통령 지지율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외교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강조를 했고 또 이제 내년부터 우리 이제 이 상임 이사국, 비상임 이사국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네.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이 우리나라가 비상임 이사국이 되는 세 번째인데 네. 내년에는 총 15개의 이 이사국 중에서 미국은 상임 이사국이죠. 네. 일본과 한국이 세 나라가 공동적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이른바 한미일 공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성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조금이라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징후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는 부분은 또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계속해서 단호한 대응 또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해가는 수순은 또 아니거든요. 과연 그렇죠. 또 대화나 또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레버리지 이 효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방법도 또 우리가 또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무엇이 남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정당 지지율 좀 간단히 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앞서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트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국민의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36.9%로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도 44%인데 예. 직전 조사보다는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인트의 이 하락폭의 차이는 있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스테이트 뉴스 조사에서는 두 정당 모두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뭐 조사 기관마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6.9, 민주당 44% 이렇게 네. 지지율이 나왔네요. 물론 뭐 다른 조사에서는 예. 정당 지지율은 조금 다른 수치로 나온 결과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제 계속 시끌시끌했던 게 바로 이래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파문이었는데 자, 이걸 조금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떤 논란이었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래경 혁신위원장인데 상당히 이제 이 6일 이 일종의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상황 속에서 혁신위원장이 참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왔었고 혁신위원장이 말하자면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중대한 이제 혁신 활동을 이끌어갈 인물인 거죠. 특히 또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도 기준을 세울 수가 있고 그 이 적임자로 이래경 다른 백년 재단 이사장이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예. 이래경 이사장이 뭐 이력을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 73학번 서울대 이 학생운동권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 몽양 여운형과의 관계, 또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 뭐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해찬 전 대표와의 관계, 또 고등학교, 대학교 인연이 있다고 해요. 또 이재명 대표와도 2019년에 대법원 선고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또 지지하는 입장에 섰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런 이력보다도 이 SNS에 노출됐던 이 이래경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 자폭을 한 것이다. 네.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이제 푸틴을 두둔한 내용.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은 좀 적대시하고 중국을 좀 두둔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 이래경 이사장이에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시각인 이 중국에서 발생됐다는 입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좀 유발시켰다, 야기시켰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결국 9시간 만에 사퇴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책임을 져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상민 의원을 통해서도 나올 정도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잘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도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만큼 이제 좀 타격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과격한 인사가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진단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9시간 만에 사퇴할 수밖에 없는 인물을 왜 임명했냐라는 파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이력이라든지 뭐 그동안 해왔던 발언 등등을 보면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공격할 만한 그런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자, 이번 이 혁신위원장 논란이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 참 여러 어려움, 뭐 돈봉투, 코인, 뭐 대표 리더십 등등 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 혁신위원장 이 논란 때문에 더 좀 어려움에 처한 가중된 그런 모습, 이게 민주당 지지율에도 또 악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금 당장 이제 진영 구도 속에서 뭐 지지율이 확 빠지는 상황이 이제 초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뭐 중도나 무당층이나 MZ세대 이제 외연 확장성에 부담을 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제 24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거든요. 또 당내에서 비명 쪽에서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이, 왜 혁신위원장을 충분한 검토 없이 그러면 임명을 한 거죠. 여기다가 이제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수석 대변인이 이제 허영크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천안함에 대해서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해서 관련된 좀 이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해서 상당히 또 이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연결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러다 보면 호남 또 40대 화이트 칼라까지도 핵심 지지층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시간이 한 2분여 정도 남아서요. 그 KBS 수신료 분리징수한 그 정부에서 권고했잖아요. 이 뉴스도 아주 따끈따끈하던데, 이거를 한쪽에서는 이거 뭐 국민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이거 방송 장악 아니냐,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수신료 문제. 그럼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 차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이면 누구라도 돈 내는 거는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수신료를 부각시켜서 일본의 NHK도 마찬가지랍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시청자들한테 NHK 그러면 다들 수신료 내기 싫어, 시청료 내기 싫어, 이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걸 이제 자칫 잘못하면 마치 이제 방송 길들이기 이런 식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시청료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KBS 방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수신료와 시청료를 현실화하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공론화를 시키고 수기를 거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을 몰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차분하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감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영 대결 구도 상황에서는 그런 점에서 어렵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좀 더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방통위원장 지명설이 있어요. 하지는 않겠죠, 설마? 지명하지는? 저도 오늘 방송을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명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들 학폭 사건도 또 크게 터져서 이것도 아주 심각하던데. 가장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절대로 이제 사회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파만파 이 방송통신위원장은 청문회도 거쳐야 되는데, 과연 이 여론을 이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예상한다면, 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왜 그럴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대로 밀어붙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